Sam Itavi Show. 적이 뒤처진다 약간 이런 농담성 발언을 하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남자애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왜 상처야?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아니 뭐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약하다고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또 네. 그거 떠나서 일단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기분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민하고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에서부터 좀 출발을 좀 네.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 공정의 문제라는 화두를 또 건드리셨는데 네. 그 책에 대한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반응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많이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이 강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정작 20대들한테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 아. 제가 주로 좀 얘네들 왜 이래 이러는 공정하지 이런 않았네 네. 판매가. 이런 왜 이러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사셨다고 하고요. 출판사 전원에 따르면 네. 교보문고 그쪽 뭐 그런 거에 따르면 네. 아무튼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건 좀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포비아 페미니즘 같은 게 이제 좀 젠더 이슈 한정이었지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공정하지 않다 해서는 이제 이런 고민도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대 남성들이 이제 새로운 신드롬이 이들도 하나의 좀 새로운 어떤 현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그러니까 수면 밑에서는 알게 모르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 근데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좀 이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정하지 않다 보시면은 이분은 약간 좀 자기계발서 느낌으로 썼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애들아 너희들이 뭐 억울하고 분노하는 건 알겠지만 근데 그 분노를 인터넷에서만 소비하지 말고 이거를 어쨌든 너희들의 편과 너희들의 또래들을 더 많이 만드는 방식, 너희들의 친구를 더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이걸 더 긍정적으로 승화시키자. 그러면 더 나은 방식으로 이걸 좀 만들어 나가자라는 좀 제안들도 좀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언젠간 그 메시지가 와닿지 않을까. 이거 실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근데 주로 기성세대 분들이 좀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지금 80년대생으로 가끔은 이제 어떤 분들은 내 90년대생은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의 차이. 세대 차이가 네. 그건 있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그 손절이 굉장히 빠른 세대가 열광과 손절의 속도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빨리 5G의 그 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나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에서도 다룬 사례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이제 반발하면서도 근데 굉장히 또 이제 평창 올림픽 아웃풋이 좋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지지를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력을 보여주면 나는 그걸 지지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요구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또 금방 또 손절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쨌든 반응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역동적인 20대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성들도 사실 굉장히 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89년생 아나운서가 자기는 저기 부장이 퇴근 안 하면 퇴근 못 하는데 90년대생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재밌네요. 70년대 생으로서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이해가 안 없는 돼요. 그분은 이제 60년대 생이시죠? 아니 그때 뭐 빠르더님은 우리가 있어도 뭐 아니 우린 부정도 안 입었지만 형들이 있어도 그냥 퇴근하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근데 박 작가님이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저는 이게 또 공감이 가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진보가 자신과 타인에게 죄책감을 강요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뭐 자아 비판하고 뭐 이런다. 그러니까 문제를 결국 해결하려면은 만약에 어떤 문제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다수의 지지를 모아야 되고 다수의 지지를 모으려면 동료 시민들의 설득을 그렇죠. 해야 하는 게 뭐 다들 아는 상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기서 좀 일탈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언어를 검열하는 데 더 많은 좀 신경이나 에너지를 투입을 하는. 북한도 아니고 진짜. 네. 근데 이제 근데 요새는 대학가에서 지금 좀 운동하는 분들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심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생회를 그래도 좀 운동하는 친구들이 학생회를 잡았을 때는 또 네. 다수 이제 학우들이랑 술도 마시고 이게 막 뻘소리도 하고 네. 엠티도 하고 이렇게 요즘에 진짜 그런 술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인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가끔 이제 대학가 이제 새내기 시즌에 이제 술집을 가보면 네. 정말 상견례 비슷한 분위기더라고요. 그 새내기 환영회가 그때 맨날 술만 먹으니 이 형들 때는 아마 더 했을 텐데. 더 있겠지, 더 있지. 그게 심지어 수업도 안 들어가고 술. 네. 그게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모든 90년생들의 모든 점들 저는 오히려 다 긍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어쨌든 예민하게 자라왔고 네. 또 그 어떤 예민함을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이 교육받고 자라온 세대다 보니까 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마주하는 어떤 독소들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떤 폭력이라든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폭력 자체를 아예 근절하거나 폭력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믿는 입장이고 저 거기에 대한 어쨌든 저항력, 혹은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많이 맞아봐야 돼. 좀 힘이 돼주는 그런 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 하더라도 이제 두발 자유, 그러니까 저희 때 뭐 중고등학생 때는 좀 네. 그게 좀 쟁점이었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 제 선생님들 때리면 그러니까 이 때린다는 것 자체를 추모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냥 맞서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네. 아 왜 우리 때리냐 왜 우리 머리 못 기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를 분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네. 되면 초점이 우리 권리에 맞춰지는 거지 저 선생을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초점이 현명하죠. 개개인에게 맞춰져서 네.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추출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좀 초점이 올라가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게 현실에서 좀 운동이 많이 영향력이 상실하고 SNS 위주로 조금 이게 어떤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좀 이렇게 개인적인.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좀 약간 웃기는 얘기지만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저희 때는 학교에 가면 강의실에 닭이 매져 있어요. 닭? 예? 네, 닭이 매져 있어요. 왜요? 그래갖고 그래서 선배한테 네. 선배님이 닭이 뭔가요? 이때 안 주라고. 아 안 주라고. 나중에 생닭을. 잡아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삶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골 때리는 시절이었는데 요즘 너무 이제 경직돼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좀 멋진 페미니스트 언니의 이미지는 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누가 이제 빵한 소리를 하면 네. 어떤 한남이 빵한 소리를 네. 하면 한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죽이자. 그러니까 뭐 욕을 하든가 네.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비싸대기를 날리든가 그 비싸대기. 자리에서 네. 거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되게 시원하게 말해주는 그런 좀 이미지가 한다면은 네. 이제 지금은 SNS 폭로하는 아 맞아요. 그런 식의 그러네. 뒤에서 이게 보면 가장 약간 큰- 그런 좀 변화를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맞아요. 대학가의 분위기도 변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아, 봐요. 그럼요. 긍정하지 네. 않다 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좀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쨌든 동료들도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네. 사회를 바꿔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꼰대 입장에서 아니 이야기하는 또 걸 수도 있죠. 저는 또 레디컬한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방식 자체가 그렇게 뭐 기성세대를 무조건 공격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네.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낙인으로 사용된 미소진이라는 이제 챕터도 쓰셨는데 네. 그러는 부분이 이 낙인 효과라는 게 저는 이제 성폭력 이러면 저는 폭력의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성의 가중치를 둬야 되고 근데 그걸 떠나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 우리가 했던 농담이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여자에게 폭력이 됐을 수 있다 이런 걸 각성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네네. 성의 방점이 딱 찍혀버리면 정말 무슨 칼로 누굴 찌른 거하고 제기가 안 됩니다. 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칼로 누굴 찌른 그냥 거하고 여자한테 이상한 농담한 거하고 죽어야 돼요. 같이 낙인이 네. 찍혀버리는 그렇죠. 당연히 약간 무시무시한 유교적 거야, 진짜. 국본주의랑 결합돼서 네. 뭔가 그 자체가 정말 끔찍한 아니 출근인 것처럼. 다른 나라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실 저 되게 궁금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니 무시무시합니다.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 TV에 나와 변명을 하거든. 저 새끼 날 열받게 했다. 네. 근데 이거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봐 약간 그렇지. 근데 약간 뭐 이런 사람은 변명 여지가 없어요. 그냥 끝. 없어요. 사회적 내장 이렇게 돼버리는 네. 게 과연 옳은 건가? 죽어야 돼요. 이게 그렇지. 꼰대적인 발언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도 그럼 동정 못 그럼요. 받죠.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그냥 끝. 이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도 않고 목숨을 버린 것조차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거는 좀 약간 과한 게 아닌가. 글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견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그런 의견이 완전히 잘못된 거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근데 어떻게 그걸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아니 전 추모와 별개로 근데 좀 냉정한 평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지. 당연히 그걸 지켜보는 지금은 그걸 지켜보는 소시 내에서는 조사하기로 네, 했죠. 뭐 근데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저는 그거랑 별개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저는 박원순 실장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돌아가시고 그날 이제 발인하는 날 완전히 장례 절차가 정리되기 전에 그날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른바 피해 뭐라고 이름도 그냥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 호소인으로 이름을 좀 새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밝혀진 예, 게 없으니까. 피해 호소인의 의견을 담은 여성단체와 네, 그다음에 또 변호사. 변호사들이 나와서 네, 네. 저는 꼭 그날에 했어야 되냐는 나는 저는 정말 여전히 저는 맞습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날 해도 큰 문제가 아닌데 꼭 당일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하루 차이로 과연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뭐 어떤 그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당일날 한 것인지 난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 호소인의 입장을 제가 그 뭐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자회견 발표를 그래도 한 인간이 어떤 경로로 했든 간에 고인이 된 상황에서 그 장례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까지 했으면 저는 그 부분에 좀 반대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또 이거를 또 이런 걸 또 2차 가해라고 생각할 때 우리한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게 뭐 가해자로 생각될 수 있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장례식을 꼭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뭐 대립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거겠죠. 뭐 사람들의 좀 더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그런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하루 늦게 하든 뭐 이틀 늦게 하든 그건 아주 큰 차이는 없을 테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그날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크게 결정적인 뭔가 나온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보고 근데 근데 또 피해 호소인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첨예한 좀 대립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의견 자체를 뭐 2차 가해라고 규정하는 건 저도 동의는 하지 않고 다만 피해 호소인 입장에서 그때 해야만 했었던 모종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다. 그건 네, 따로 특별히 어떤 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입장은 없으십니까? 네, 거기는 근데 이게 일단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논란을 통해서 담론의 영역이 좀 깊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유사한 사태를 봤을 때는 서로 간에 갈등만 더 증폭되고 서로 간에 미움, 혐오 이런 게 더 커져왔던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많이 책으로 내신 건데 그거를 좀 우리가 거기서 건강한 담론을 얻어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있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시기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살얼음 걷는 느낌이고 이게 좀 정말 입장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좀 공통 접점부터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접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대화도 시작되고 문제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불행한 상황이니까. 네, 불행하게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실이기 때문에 애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동시에 이제 어쨌든 진실은 결국 밝혀져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공감대를 모으는 걸 좀 언론과 정치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언론도 너무 좀 이렇게 성급하게 사건을 프레임하고 또 이제 일부 정치인 같은 경우는 무슨 강제하지 않은 종목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욱 이제 그렇죠. 쟁점이 산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것도 이런 변명도 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일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누구에게나 불행한 상황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상황이 서로 모두에게 불편하다, 불행하다 이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근데 박거분 작가님은 지금의 페미니즘은 또 일종의 셀러브레이티 페미니즘이라고 규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레브리티도 있고 또 이제
뭐 일종의 페미니즘 굿즈, 소비 문화 이런 게 결합돼서 이게 좀 굿즈 소비 문화, 어떤 셀레브리티의 어떤 그런 발언들에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양상으로 좀 이제 페미니즘을 소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그냥 그거는 이제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네. 크게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근데 다만 이제 어떤 특정 명사의 권위에 기대가지고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이 사람 유명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왜요? 모르겠으면 왜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유행어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건강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결국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대화할 과정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셀레브리티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 책에서 또 그 뭐 혐오 마케팅이라고 또 표현하셨는데 그 혐오 마케팅하는 방법을 또 제시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막 되게 뭐 남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계속 게시하고 이런 걸 한 달 정도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남혐이 되더라. 그런 게 좀 심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언론까지 심지어 이제 일부 뭐 저는 어용이라고 부르겠지만 어용 학자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정당한 게 사실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사실 포비아 페미니즘을 좀 쓰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에도 언급하긴 했지만 그때 한국일보에 굉장히 대문자가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페미사이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살인,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페미사이드로 말하냐면 그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그 여성 자체에 대한 혐오 그래서 기반한 그런 살인들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된 나라들도 있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구나 이제 다른 이제 해외 페미니스트들이 개념화해가지고 그걸 페미사이드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강남형 살인 사건을 계기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페미사이드가 만연하다. 나중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성을 죽이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통계를 인용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통계에 대한 이제 잘못된 해석은 부풀리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강력범죄 피해를 여성이 더 많이 당한다라고 이제 그걸 근거로도 들었는데 실제로는 강력범죄에 우리는 성폭력 들어가 있고 그렇게 그냥 우리 그러니까 형사 제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떤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이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마치 여성들이 매일 살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더 많은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리적인 폭력, 가한 어떤 관행들이 있는 것처럼 좀 왜곡을 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일단 왜곡하고 통계를 부풀리고 어떤 이제 일부 사례들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좀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누그러졌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사건이 사실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엠번방 사건이나 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이번에 손정 그 이름 뭐였을까 갑자기 까먹었는데 미국 손정호의 미국 송환을 못하고 이번에 뭐 풀어준 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뭐 여성들이 좀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격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런 좀 메시지를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만 분노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럼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 상식이 가지고 사람은 당연히 그때마다 천인공노할 좀 엠번방의 통계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전에 엠번방을 청와대 청원했을 때 그거 뭐 여자분들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유 다 제 주변 뭐 남자도 다 청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진짜 이거 좀 조작하느라고 조정하느라고 조금 제가 조작을 왜 하세요? 조정하느라고 제가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이 포비아 페미니즘이었잖아요. 그 의미가 아까 질문했었나요? 아니. 그 개념이 뭔지 아니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개념인지 그게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공포 페미니즘이죠. 우리말로 해서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포 마케팅을 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서 좀 그 비판적인 좀 의미로 책 제목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옛날부터 있던 개념이었나요? 공포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그건 없어요. 새로 만드시군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봐갖고. 이게 유행하나요? 요즘에 화두긴 하죠. 이게 원래 이제 의학적으로는 포비아가 뒤에 붙으면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고라 포비아 그러면 광장 넓게 있는 공간을 그 공포감을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포비아가 앞에 있으니까
공포를 기반으로 한 페미니즘. 그런 개념을 만들었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이게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사용하면 사회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과거에도 그런 선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전 실패한 전략이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페미니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자극하는 전략이 과연 그것만으로는 사회를 진보시킬 수는 없다. 이런 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워마드 회원이 뭐 어떤 아주 충격적으로 남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처벌을 하는 그런 뭐 행위나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보여줘서 그걸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혹시 있나?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 공포 마케팅. 최근의 사례들. 최근이 아니고 이제 이전에 그게 뭐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강남역 사례. 그죠? 강남역. 내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공포 마케팅이라고 한국에서도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아니 옛날에 뭐 나치도 누구야 유태인? 예, 유태인을 그렇게 희롱하고 막 저기 할 때 학살했죠. 예. 그러니까 플랜트 이터널님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공포가 원래 잘 먹힙니다. 역사적으로 정치 선동꾼들이 사용한 전략이죠. 예. 걔네도 분명한 그런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또 어떤 예를 들어 몰카 문제라든가 성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실존하는 문제들이고 굉장히 심각했고 지금도 심각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이라든가 두려움 이렇게 어떤 혐오감을 느끼는 건 좀 자연스럽다고 말고 생리적인 반응인 건데 그렇죠. 실제로 그런 문제는 사건이 그런 있지만. 반응 자체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점을 그렇죠. 맞춰서 그걸 통해서 어떤 운동의 이익이나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이제 경향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희망이 있다. 어떤 그 경로를 제시하는 게 전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남성들도 같이 분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게 참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혐오를 위한 혐오. 박하문 작가님이 시선강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각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좋고 뭐한데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그런 누가 남자가 쳐다보고 뭐 이럴 때 그거를 이제 스스로 막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럴 힘이 눈을 찔른다든지 뭐 이런 긍정적으로 자기 여성들이 자긍심 가지고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규정하고 모욕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강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희석되는 게 아닐까. 쳐다보는 걸 강간이라고 말해버리면 자꾸 언어의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저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동시에 어떤 신성난간이라는 좀 개념의 문제적인 거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연 그게 어떤 여성의 우리 주체성을 위축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단지 내가 봤다는 것만으로 사실 이렇게 그게 되는 엄청난 어쨌든 내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 시선 자체가 나를 압도하는 폭력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건데. 그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원래 시절 약간 때 눈이 이상한 눈빛이잖아요. 실제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시선 눈 잘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상대방이 불편하게 쳐다보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용어 자체가 너무 이제 인플레돼 있다.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근본적으로 이런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좀 극단적인 이른바 페미니즘 그런 게 나오게 된 옛날이 아니 최근 들어 이렇게 더 이슈화되고 이런 색이 나오는 거는 혹시 작가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 공간의 발달과 관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인터넷 소셜미디어 공간이 만약에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인터넷 지금 해양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비슷하게 일베 사상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베든 메갈리아든 사실 DC라는 하위 문화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일군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이제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하위 문화가 그들의 또래 공동체인 거예요. 또래 집단이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험한 이제 또래 집단의 경험은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의 좀 새로운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인터넷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 하위 문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떤 뭐랄까 어떤 뭐 권위에 대한 조롱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꼭 그런 방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그 바깥에서의 더 긍정적인 또래 경험들도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사실 공간이나 기회를 또 사회가 많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그때부터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사실은 이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또래들끼리 그 문화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어떤 것들을 좀 뭐 환기시키고 뭐 나름대로의 뭐 어떤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걸로 사용을 했던 것이 소셜미디어 인터넷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익명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또 자기네들끼리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발달이 되면서 근데 그게 실제 현실과 인터넷 공간이 좀 구분이 좀 안 되면서 그것이 좀 극단적인 형태로 가는 게 결국에 또 일베도 그렇게 되는 거고 메갈리아, 워마드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된 그런 배경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익명성도 크죠, 사실은. 익명성이 크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근데 꼭 20대만 젊은 세대의 문제만 아니라 그러네요. 좀 그렇죠. 전반적으로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허공의 허수아비를 상정하고 허공을 향해서 이제 그렇죠, 주먹질을 그렇죠. 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공정하지 않다 해서 그래서 좀 이 악순환에서 좀 벗어나자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상을 향해서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만약에 뭐냐면 일베도 메갈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말 최악의 남자,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여자를 상정해놓고 뭐 일단 한남콘이 대표식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한남콘이 뭔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한국 남자의 평균적인 모습이라면서 되게 희화한 어떤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한남콘 뭐 이제 이런 걸 상정해놓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상의 적을 설정해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그리고 이제 좀 가상의 적을 향해서 좀 싸우듯이 그 혐오 발언들을 막 하게 되고 그 유탄에 엉뚱한 사람들이 맞게 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서 박보검은 좋아하잖아. 박보검은 뭐. 근데 제가 보니까 또 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메갈리아 그 로고 보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옛날에. 네. 요게 난 뭔지 몰랐는데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요거. 네. 작다. 요게 이제 6.9cm 남자 부분이 성기를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걸 조롱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는 큽니까? 아니 잠깐 왜 그러세요 지금 이게 이제 19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신이 평등하게 평행하게 간다 남자와 뭐 이런 거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이런 게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조금 맥락이 만져보시면 진영 논리가 조금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아니 거 그것도 아닌가 일종의 싶어요. 남근주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남근주의잖아요. 남편주의. 그러니까 진영 맞아요. 논리라는 게 그거예요. 네.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도 아까 뭐 손종욱 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의 입장에서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극단적인 페미니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걸 또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들을 그리고 논리나 그런 의견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아닌가요? 맞습니다. 박 작가님 몇 가지 더 하고 예, 있어요. 네. 좀 빨리 우리. 네, 그러면 이제 저는 한 예. 세네 가지 정도 예. 질문하고 저는 요 질문 또 네. 마지막 네. 정의당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거 탈당을 과연 하실 건지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예. 여쭤요. 개인적 박가훈 작가님은 과연 정의당을 탈당할 건가? 그건 정의당에 대한 큰 어떤 자기가 큰 반론을 뉴스가 말하는 게 될 것 아니라 같은데 큰 뉴스가. 그냥 여기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게 궁금해요. 이것도 유심히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저는 지금 정의당이 나아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 노동이나 복지 이슈보다는 네. 이제 어쨌든 정체성 정치 중심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자 의제라든가 네. 뭐 여성 의제 좀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진보 일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정체성 정치만으로는 사실 어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 네. 원칙, 도덕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어떤 기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네네. 물론 미국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되게 필요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와는 이제 현실적인 여건도 맞지도 않고 또 이게 사실은 대중들이 정의당에
기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노동 문제라든가 자기 복지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네네네. 정의당을 지지를 하는 건데 점차 그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차별성이 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레드컬펫이 좀 젠더 문제에서 좀 더 약간 더 도발적인 발언들을 던지는 방식으로 지지세를 모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의 이제 활동가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저는 이제 올바른 방식도 아니고 더 이상 그건 전 진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향이 이제 고착화되면은 탈당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쉽게 하진 않을 겁니다. 최대한 제가 그들의 이제 목에 걸린 가시처럼 아직 믿음 그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건가요? 훌륭하시네요. 예. 그러면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다가 근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면은 뭐 제가 사실 있을 이유는 그만큼 이제 진보 진영 뭐 정의당에 애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진보주의자로서 계속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하는데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동지들이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내부 총질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은. 그 정의당 활동가들 중에서는 뭐 그런 사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뭐 너의 문제는 알겠는데 그게 정의당을 타자화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써야만 평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비타민 먹지 말자고 써야만 했어요. 근데 뭐 저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뭐 그분들은 근데 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그동안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이 하나의 매몰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거다 보니까 감정적인 애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편은 이해는 하죠. 중요한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80년대생 그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서로 결혼과 연애에 있어서 좀 약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안 되고 뭐 결혼은 더더욱 안 되고 출산율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참 이거 심각한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적대시한다는 거는 자꾸 싸움을 붙여 또 정의당에서 난 그런 게 좀 정의당 얘기죠. 불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불만 많이 가져요. 저도 불만이 그러면 많기 때문에. 우리 뭐 여당으로 빡세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정의당을 좀 저는 지지했었죠. 저는 지지했었는데 정의당 지지자였습니다. 언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자스민 영희부터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분노했었고요. 그분은 저는 그 소수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소수자 되고 난 다음 굉장히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그리고 뭐 저기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노회찬 대표 들어갔을 때도 정의당의 그런 좀 기 작가님 네. 어떠세요? 저는 뭐 비교적 아직 그 애정이 크지 않았다 보니까 신경도 그 자식 크지 않았어요. 사랑을 했어야지 상처를 받는 그래도 거지. 이제 뭐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뭐 그럼 마음에 드는 당이 거의 없는 거네요 현재로. 마음에 드는 당 미래통합당 뭔 소리입니까? 이현이 저도 농담입니다. 와 이게 또 사실 저도 수년 진짜 동안 믿는다니까. 정의당 쪽 사실 뭐 그 비례 이제 투표할 때 보면 비례 그쪽은 사실 저는 정의당을 사실 찍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정말 몇 년 전부터는 정당 투표하셨던 저는 투표했더라. 근데 몇 년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좀 실망감이 많이 들어요. 어떤 말씀해보세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나왔던 얘기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 또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당 소속의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것부터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뭐 정의당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정당을 선호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 이제 마음에 드는 당이 막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이제 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서 대통령 출마 선언.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두 개 정도 그냥 대답을 정리하시고. 아까 짧게라도 아까 네. 결혼시장 문제에 대한 예. 결혼식장이요? 근데 이거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게 또 할 사람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연애하고 또 맞습니다. 길거리는 여전히 커플로 넘쳐나는데 과연 이제 다들 어디가 있는 걸까? 여기 댓글 그 남녀논쟁의 댓글 물론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예전보다는 좀 약간 그러니까 어떤 저희 때는 또 뭔가 대학생 때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약간 커플을 좀 일부러 엮어주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대학 왔으면 연애를 해야지. 네. 요즘 약간 괜히 이런 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뭐 일본의 영패미들이 이제 뭐
비연애 선언 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아니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뭐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본인 뭐, 선택이죠. 개인의 네, 선택이니까. 네, 개인 선택인데 뭐 뭐라고? 게이의 선택이라고? 개인의 선택. 개인 선택인데 또 뭐 아니 왜 굳이 또 정말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굳이 뭐 이런 의아함도 있는 것도 네. 있는 거죠. 한남이랑 절대 사귈 수 없고 BTS인데 근데 또 외국인을 만날 기회도 많으니까 아니, 또 우리- 서로 이제 외국인을 가장 나가도 가장 항상 만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저기 끝날 때 이렇게 다음 책은 즐거워져. 네.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음 책? 참. 다음 주 궁금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일단 네. 저희 학업부터 좀 마무리하고 아, 그 이후 학사비를 맞춰야죠. 네, 박사. 하고 근데 저는 좀 앞으로는 좀 사회경제적인 부분들에 좀 그런 쪽 연구나 뭐좀 그런 좀 글을 좀 의식적으로 많이 좀 쓰고 싶거든요. 제가 원래 관심사가 거기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간간히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은 계속 온라인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이후에는 논문 아니면 이제 다른 책으로 찾아보지 그러니까 않을까. 수업 학기는 다 끝났고 논문 지금 신 중입니까? 아니면 학기도 계속 아직 끝나지는 않아요? 학기는 끝나는데 이제 아. 이제 좀 그 자격 시험 이런 준비. 그렇죠. 논문 자격시 논자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기도 절차들이 따야 있네. 되니까. 딱 한 가지만 또 네네. 뭐 진중권 선생의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페미니즘에 저도 대한 그거는 좀 발언이나 궁금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일단 진중권 올장서부터 그분은 한 20여 년 전부터 하여튼 친페미니즘적인 활동 많이 하셨고 뭐 최근 아니면 몇 년 전에 나는 메갈리아다라는 선언도 하셨고 했는데 네. 그러다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제 젊은 항의. 남자들에게 남근답 초라한 남근답을 네. 거의 욕설에 아. 가까운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그건 정말 아니다라는 뭐 그건 다들 아실 거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진중권 선생의 방식이 선생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그 활동가나 지식인들의 선민의식을 좀 극대화된 제일 그게 좀 그 자아가 정말 극대화돼서 부풀려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좀 캐릭터라고 보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예전에 뭐 조갑제를 까거나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깔 때는 뭐 나름의 사회적인 효용이 있을 수는 있었으나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뭐 어쨌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저는 진중권의 사회적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뭐 다뤄주고 뭐 조회수를 올려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중권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요. 역할 다 했다. 진중권은 죽었다. 배터리 다 됐다. 배터리 다 넣었다. 광장 저는 됐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진중권 선생님을 좀 모셔볼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 작가님이 그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으셔서 근데 바쁘셔서 못 나오는데 만약에 못 나오시면 우리가 아예 그냥 그 진중권 게스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좀 썰을 푸는 건 어떨까요? 못 나오더라도 뭐 좋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그런 컨텐츠도 네, 진중권의 생각들 그리고 조국 교수와 문제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얘기하는 게 여쭤보고 싶은 거 네. 없어요? 명박사님? 저는 사실은 그걸 맨 처음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학 전공하시고 석사하다가 했는데 어떻게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게 된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인문학 쪽에 좀 사실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제 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인터넷 커뮤니티 좀 덕후라서 조금 인터넷 커뮤니티 많이 좀 보긴 해요. 거기서부터 약간 그런 DC 인사이드를 비롯해서 인터넷 하위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익숙해지게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비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비평을 하면서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사주들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거군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매개가 됐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일베란 조직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얘네들은 뭐지? 하면서 이제 기존의 어떻든 뭐 이론이나 좀 사상적인 논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우리 박 작가님은 전투력이 있다고 생각. 전투력이 있죠. 그런가요? 논리가 좋아. 있으니까. 그게 좋다. 논리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디에서 비교를 좀 해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 사실 그 혐오의 뭐죠? 제목이? 혐오의 미러링. 혐오의 미러링이 있고 또 혐오 미러링이라는 책이 또 있지 혐오 않습니까? 미러링 책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처음 책이 봤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을 보면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아. 여러 가지 내용, 그러니까 우리 박가분 작가님의 생각이랑 근데 중간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아. 겹치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지금 이 메갈리아라든가 아니면 모마드 같은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그 다른 책에서는 그 주장을 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면 될 것이다. 자연이 네, 자연이 가만 놔두는데 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이제 박가훈 작가님은 여러 가지 어떤 뭐죠? 뭐라 그 그래야죠?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책의 자체가 조금 무슨 대응책이 마련이 된다 이런 식의 그 가만히 그 얘기를 내두면 좀 가만히 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요 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혹은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저는 일단 페미니즘의 어떤 잘못된 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좀 문화가 있어야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 자체가 옳고 그름을 틀려서 전략적으로 틀렸다, 그리고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제 저는 그런 낙관론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전 이미 메갈리아 사태가 풍경을 바꿔놨다고 생각해요. 특히 청년 계층들의 어떤 일상을 좀 바꾸어놨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젠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오프라인에선 토론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도 뭐 페미니즘을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대화 주제 자체가 제가 좀 터봇이 되고 여성들은 여성대로 그냥 페미니즘 굿즈 사고 그렇죠. 그냥 뭐 페미니즘 서적 사면서 그냥 위안 받고 남자들은 남자대로 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 꼴페미들 막 이렇게 각자 이제 완전히 분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 같은 서로의 문제를 공유할 공론장 자체가 좀 사라진 게 어떤 메갈리아 사태 가장 이제 안 좋은 유산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메갈리아라는 어쨌든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적어졌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남겨놓은 이제 어떤 잘못된 유산들은 유산이 크다. 극복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위키가 좀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또 재밌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혐오 미러링이라고 김선희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것과 박가분 작가의 혐오의 미러링 분석 대상은 이제 박가분 작가는 메갈리아 오마드 두 가지를 했는데 김선희 교수 같은 경우는 오마드를 중심으로 했다. 인식론적 배경은 어디에 있냐? 뭐 아키텍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선희 교수는 놀이 이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김선희 교수 같은 그들 내부로부터 현실적 미래는 어떠냐? 놀이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니 그때 윤리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렇게 했는데 비해서 되게 무책임한 하는 발언인 것 근데 지금보다 더 크고 예상할 수 없는 사회적 파국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랬기 때문에 혐오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환경에 아키텍처를 개조해야 된다는 게 이제 추상적인 박가분 작가.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멀리면 하는지 약간 좀 아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른 주장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운도차가 있지만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들 내부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반해서 박가분 작가님은 약간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개조를 해야 된다 환경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법론 차이가 있는데 이분도 문제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리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예, 맞습니다. 얘기했으니까 문제는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대가를 남들도 치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지 사실 일베도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고 오마드도 살아남고 있는 상황인데 메갈리아 이게 폐쇄가 됐지만은 근데 참 이번 저 박가분 작가님 편을 계기로 해서 제가 좀 페미니즘이나 이런 여성 차별 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뭐 정말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요 말은 좀 하고 싶은데 한 거 혹시 못했다고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아까 얘기하셨고 아니면 본인이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이 지금 요즘 이 페미니즘과 관련한 부분에서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저는 좋았던 옛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약간 그때 어쨌든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제 돌아갈래 박하사처럼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좋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나요? 사실 요즘 어떤 뭐 쪽 얘기를 하든 이제 좌표 찍히면 그냥 박살.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뉴노멀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면 이것도 새로운 뉴노멀로 봐야 되나요? 이게 유노멀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슬프죠. 이거는 좀 코로나랑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딱 하나만 다시 저쪽으로. 그 예전에 우리 어른들 때부터 이게 우리 뭐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염치 없는 놈이라는 게 제일 큰 욕이었잖아. 그 염치라는 게 이제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남한테 돈 자랑을 하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염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가 돈 많으면 뭐 자랑해도 막 그거를 질투하면 오히려 이게 뭐 열등감 때문에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염치와 공정은 좀 어떤 차이가 있나? 우리 지금 얘기하는 좀 그래도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염치. 좀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 좀 철학적인. 네. 네. 근데 박가문 작가님이랑 이게 염치라는 게 근데 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기성세대가 좀 염치를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염치라는 결국 어떤 그렇죠. 인정과 의리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인국공 사태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그 정규직 전환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근데 이제 좀 이걸 지지하는 좀 기성세대 분들은 얘네 고생하지 않았냐, 애들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뭐 이렇게 차별과 또 수모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전환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온정주의, 그러니까 온정, 그렇죠. 온정주의. 인정,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된 어떤 윤리적 코드라고 한다면 청년들은 그게 아니라 할 거면 다 같이 하든가. 네. 아니면은 정말 시험 봐서 하든가.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잣대, 그러니까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어떤, 시스템. 네. 어떤 시스템 속에서 정말 공정한 일관된 룰을 지키는 게 지금 청년들에게 좀 어떤 와닿는 윤리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 두 가지를 잘 섞어가지고 그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공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윤리관의 변화 속에서 근데 그 윤리관의 변화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공정에만 경사돼서 이게 좀 보수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시대가 보수화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온정주의가 좀 보수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주의라든가 뭐 어떤데 뭐 가족 뭐 이런 거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애착을 중시하는 거랑 공정성이라는 건 좀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임을 할 때 나도 내가 드린 만큼 레벨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예측 가능한 시스템인 거고 이제 내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뭔가 돌아오는 시스템인 건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쨌든 한타 어떤 뭐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사회적 안정망이 사실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단 심판이 공정해야 되고 믿을 수 네,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개혁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얼마든지 이런 진보적인 방향으로 좀 견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네. 그 책을 쓰게 됐어요. 식사를 안 네. 하시는데 빨리 식사를 아유, 대접하는 방향. 감사합니다. 진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아까 올라올 때도 좀 먼 곳에서 올라오시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수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사시는 곳도 저 사진 저기 노량진 쪽에. 노량 쪽 그렇게 멀지는 않죠. 뭐였죠 장승백이 네. 장승백이 쪽이군요. 왜 이런 걸 내가 얘기했지? 네, 아무튼 그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지승훈 명승훈의 박스 인터뷰쇼 15회 페미니즘과 관련한 얘기들 아주 흥미롭게 정말 배워보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무사히 마쳤는데 이제 앞으로 올라오고 나서 댓글이 어떻게 달릴까 이제 아니 부분이 그러니까 좀 걱정되긴 우리가 합니다. 어쨌든 15회는 무사히 마쳤다. 그렇죠. 아까 중간에 기기 조작 오류 사건이 있어갖고 중간에 좀 끊어졌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주 네. 그 다음 주 16회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영화 배우 겸 탤런트 권혜여 배우님, 권혜여 배우님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6시죠? 네. 6시에 다음 주는 그 비욘디 비욘디 스튜디오에서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왜 비욘디에서 안 하냐 그러는데 사실 초반에 한 2달 정도 조회수 안 나온다고. 이상 비욘디에서 스튜디오까지 빌려주고 그다음에 또 제작비까지 좀 대주시고 하고 정말 저희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시청 그냥 그렇게 됐어요. 조회수도 네,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많이 그래. 안타깝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독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독립해서 메뚜기처럼 이 작가에 갔다가 이 식당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비욘디에서
또 할 예정이니까요. 네. 그 오늘 딸기팡님은 안 오신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더라고. 뭔가 계속 안전하네요. 계속 그 들어와 주셨던 우리 저 식탐의 제왕님 그리고 플랜트 이터널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새로운 이름도 있으셨는데 이은하님 예, 서로 혐오하는 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 해주셨고 좋은 말씀. 앨리스 선임 잘한다 뭐 이렇게 또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미즈 K MSK님 MSK는 명심군의 약자이던데요. 아무튼간에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SB6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너무 길어. 여기로 빨리 끝냅시다 우리. 예 이걸로 끝내고요. 우리 저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개화기 요정 많이 찾아주세요.